정광용이 쓴 껍빗단리는 1962년에 발표되었고요. 독립문학상을 수상한 소설입니다. 네, 껍빗단리는 이제 기회주의자의 전형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릴 때는 이제 소설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고 이제 평가해 놓은 대로 이제 머릿속에 막 집어넣었죠.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껍빗단리는 기회주의자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 또는 뭐 별로 본받을 것 없는 사람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글을 읽고 소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음식을 씹어 먹어야 하는데 내가 씹어 먹어서 소화를 해야 하는데 남이 씹어서 내 입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맛도 없고 좋은 기억도 없는 거죠. 껍빗단이 이번에 다시 읽어봤습니다. 껍빗단이 한국어로는 이제 이인국 박사,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네, 이인국 박사 이제 과연 기회주의자로 매도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이번에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제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이인국 박사가. 뭐 어찌된 일일까요? 막 우리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기회주의자라고 세속적인 출세주의자라고 막 욕을 하는데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기회주의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이인국 박사의 삶의 방식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 중간 정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모두 이제 어느 정도 기회주의자가 되었고 이인국 박사도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신의 생존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신념 따위는 버리고 돌아가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이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껍빗단리가 그의 짧은 인생에서 이제 경험했던 세상의 변화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에 소련군의 주둔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인한 월남. 네, 껍빗단리는 이제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남한에서 이제 넘어왔을 때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껍빗단리는 미국으로 날아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소설이 끝이 납니다. 21세기도 너무 정신없이 변하고 있어서 어지럽기까지 하지만 네, 그 당시는 어땠을까요? 그 변화는 빠르기도 했지만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느 순간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고 있으면 네,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네, 그런 변화였죠. 신념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신념을 지킬 생각이라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시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국 박사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회중시계인데요. 그 30여 년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여 갔지만 시계만은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얼마나 변한 것인가. 20대 홍안을 자랑하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머리카락도 반백이 넘었고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갔다. 일제 강점기, 소련국 점령하의 감옥 생활, 6.25 사변, 38선, 미군 부대, 그동안 몇 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것인가. 이인국 박사에게 그 시계는 뭐 여러 가지 추억이 서린 것이기도 했지만 시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마 그의 인생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계가 이제 짝깍짝깍 작동하면서 살아가듯 자신도 그렇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인생 뭐가 있어, 뭐 살아있고 잘 살면 그만이지 라는 이인국 박사의 어떤 삶의 모토를 담고 있는 물건이 바로 시계인 것이죠. 그가 기회주의자가 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인국 박사를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소설의 제목은 껍빗단리일까요? 껍빗단리는 이인국 박사가 이제 소련군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있을 때 소련군이 이인국 박사를 불렀던 이름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제 죽을 뻔했지만 의사로서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일종의 승부를 겁니다. 스탠코프 장교의 왼쪽 뺨에 붙은 작은 혹을 떼어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하죠. 근데 수술이 제대로 안 되면 총살에 처하겠다는 그런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을 집도합니다. 승부를 건 거죠. 승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했겠지만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내죠. 이게 바로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살아남고 출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승부를 걸기도 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변 환경에 이제 적응했던 거죠. 그 사마귀 같은 일본 놈들 틈에서도 살았고 닭사기 같은 로스케 속에서 살아났는데 양키라고 다를까 혁명이 일겠으면 일구, 나라가 바뀌겠으면 바뀌고 아직 이 이인국에 살 구멍은 막히지 않았다. 나보다 얼마든지 날뛰던 놈들도 있는데 나쯤이야. 이인국 박사는 이렇게 혼자 생각합니다. 껍비단리는 생존을 위한 열망을 통해 그가 획득한 이름이죠. 껍비단리. 이인국 박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껍비단리를 나쁜 사람으로 막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죠. 혹독한 세상이라면 껍비단리들만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하지만 껍비단리와 같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순한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의 첫 문장입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이인국 박사는 응접실 소파에 파묻히듯이 깊숙이 기대어 앉았다. 그를 좋아하거나 존경할 수는 없지만 첫 문장이 말해주는 바는 이런 거죠. 그도 힘들었다. 전광용의 껍비단이었습니다.